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제가 이런 설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키장남 면대기를 다시 해달라. 이런 결과가 압도적이었어요. 남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쓴 키장남 면대기 이후 저에게 또 많은 인생의 진척도가 생겼고 리뉴얼을 한번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제목이 키장남 면대기인 만큼 이제 키 얘기로 시작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앞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요만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열받는 게 있는데, 라떼는 학교에 번호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나다 순으로 이제 출석 번호, 그리고 키순 번호가 있었어요. 제가 성이 시옷이라 13번에서 16번을 왔다 갔다 했고 이게 키수는 늘 2번 아닌 3번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1번이 된 적은 없어. 꼭 반에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다? 국룰은 키번호는 운동장에서 이제 좀 아침조례 같은 거 할 때만 이렇게 필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줄 서야 되니까. 요즘은 아침조례 없다고 하더만. 그리고 교실에 앉는 자리는 대부분 제비뽑기를 하든 뭐 그런 거였어. 그런데 간혹 어떤 담임은 교실 자리 배치도 키번호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저는 솔직히 공부에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공부 너무 못하면 집에서 맞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일 뒤에나 중간 구석탱이 자리를 좋아했었는데 키번호로 교실 자리를 정하니까 맨날 앞이야. 이때는 딴짓을 못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원피스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에 엄청 빠졌었어요. 좀 씹덕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 때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막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요만한 MP3 같은 걸로 집에서 애니 다운받아서 그걸로 이제 학교 수업 시간 때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앉으니 못 보지.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키 때문에 앞자리 배정받은 학년이었어요. 애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쪽 필통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턱을 이렇게 딱 빼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안 걸리겠냐고 바로 걸려서 MP3를 압수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체 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초6 때 키가 150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1이 되니까 160이 된 거야. 청소년이 되면 갑자기 크는 그런 걸 대부분 겪잖아요. 나도 좀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고등학교 전까지 170은 이대로 찍을 줄 알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키가 이따만해. 내 몸이 150에서 쥐어짜내서 160까지 큰 거였어. 중1 이후로 단 1cm도 크지 않았어요. 고3까지 희망을 잡아봤지만 안 커. 간혹 내 채널에 댓글로 형님, 저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딴 질문 하지 마, 제발. 나 의사 아니야.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키 크는 거 알았으면 이딴 유튜브 채널 열었겠니?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라. 내가 다 지워, 그런 거. 아무튼 저는 급식 시절에 십덕 플러스 키장남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채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십덕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십덕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 기두컷에 뭐 상고머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안경 끼고 뭔가 호레비 냄새가 나는 막 샤워 안에서 그렇단 말이야. 제가 알기론 사춘기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자주 안 씻으면 몸에 냄새가 난대. 제가 딱 그랬어요. 머리도 이틀에 한 번 감아서 막 이렇게 떡지고 뭔지 알겠죠? 반에 꼭 그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게 나였어. 이렇게 고등학생활을 하니까 어때? 왕따 당하겠지. 물론 왕따라는 게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든 것 같기도 해. 위생도 안 좋았고 냄새도 안 좋아. 비주얼도 뭐 그냥 십덕 애니나 막 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저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도 많이 결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난 키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말했죠. 이상하게 어느 학년이나 나보다 작은 친구는 한두 명 꼭 있었어. 키 때문에 따돌림 받는 거였다면 그 친구들도 다 당했어야지. 그런데 그 친구들은 반 애들이랑 다 잘 지냈어. 저의 아싸 기질에 좀 십덕스러운 행세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게 좀 결정적인 이유였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좀 축소판 같기도 해요. 이 채널은 키장남들이 좀 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한테 뭔가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는 게 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야. 그냥 본질적인 나의 어떠한 성향이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내가 키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이 댓글 다신 분, 냉정하게 본인 얼굴, 피부 어떻는가요? 성격 좋아요? 능력 돼요? 벌이
월 4, 500, 300, 아니 월 200은 버시나요? 키장남들이 문제점이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끼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나태함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노력이 많아요. 뭐 공부도 있고 운동도 있고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 다 관리하기 사는 거 솔직히 좀 귀찮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키라는 것을 끌고 와서 내 인생이 어쩔 수 없이 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결론은 난 노력하기 싫다. 찡찡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제 급식 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때 주변에 친구가 없고 왕따를 당한 것도 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제 채널에 좀 급식들이나 사회초년생 키장남들이 이걸 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 인생이 여기서부터 꼬였어요.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친구 없는 고독한 생활에 공부는 더럽게 못해. 십덕의 세계에 또 빠졌어. 그런데 고2 때쯤에 심각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난 미래에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전 진짜 맨날 서점 가면 일본 애니 만화책만 사던 애였는데 공부하는 참고서를 처음 샀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런데 고2인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남들과는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부터는 2편에서 키장남 면대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은 야간 자율 학습, 줄여서 야자라는 것이 진짜 자율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라떼는 이게 강제였습니다. 그리고 체벌도 있던 때라 만약에 야자를 안 한다? 그럼 바로 그냥 빠따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럴 거면 그냥 야간 강제학습이라지 왜 야간 자율학습이란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저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하려고 해봤어. 그런데 저녁 먹고 학교에 있으면 엄청 잠이 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학교에 그렇게 오래 있기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자를 안 하고 학교에서 딱 청소까지만 하고 집에 후다닥 가서 낮잠을 빠르게 1시간 잔 다음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제가 공부 기본이 안 돼 있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방정식도 푸는데 5분이 걸렸어. 이게 심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인강을 끊어서 정말 거의 중학교 수준부터 하면서 나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야자를 도망가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주를 계속 담임한테 엉덩이 빠따를 계속 맞았어. 피멍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3주 하더만 담임이 어느새 포기했어. 때리다가. 너무 많이 때리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난 괜찮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반 애들 눈초리 받는 거에 비하면 이 차라리 빠따 맞는 게 난 나았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맨날 십덕질만 하고 애니만 보면 인생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좀 불안감? 그래서 빠따가 아픈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왕따를 당했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면 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일단 선생님한테 말하면 분명 소문나잖아. 또 고자질했다고. 그럼 집에 부모님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살짝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겠군요. 저희 집이 오랫동안 좀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하셔서 좀 오랫동안 부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혼자서 저 포함 남동생 이렇게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유치원 때부터 엄마한테 맞고 살았어요. 손바닥 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닥에 막 눕혀놓고 막 배를 밟는다든지 정말 진짜 절정일 때가 언제였냐면 저도 뭐 나이가 먹으면서 사춘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대꾸 같은 거 하겠지. 그럼 엄마도 열받겠죠? 예전에 뭐 꼬마 때야 그냥 힘으로 막 나를 막 패대기 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흉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형광등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금 조명도 지금 막 분홍색이고 이렇잖아. 이게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저는 이걸 평소에 이러고 살아요. 엄마가 저를 때리기 시작할 때는 늘 형광등을 켰어. 그래서 이게 PTDS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집에서 뭘 이렇게 왕따를 당할 때 이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엄마가 또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희한했어. 평소에는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밥도 주긴 줬고 물리적인 거는 그래도 좀 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스트레스가 조금만 쌓이면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또 칼을 들었어. 내가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는데 당시 제가 좀 어디 여기저기 맞고 막 코피도 흘려서 막 바닥이 흥건했단 말이야. 그 경찰 아저씨가 오더니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당부만 하고 갔어. 난 뭔가 경찰 아저씨가 그때 조치를 취해줄 줄 알았어요. 정말 제 소원이 그때 뭐였냐면 하루라도 엄마 목소리 안 듣고 지났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갔어.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 더 맞았지. 아무튼 제가 살던 집은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와 동시에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독립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안 맞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에게 지난 일이고 그냥 그저 그런 해프닝이야. 그런데 참 어릴 적 그 기억들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지금도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통상적인 공감대도 많이 난 없었어요. 과장 하나도 없이 전 처음에 생일을 왜 축하하는지도 몰랐어. 왜냐면 보통 다른 집에서는 생일이 되면 원하는 선물을 받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은 미역국 이런 거만 끓여줬단 말이야. 심지어 근데 난 미역국을 싫어해요. 그런데 투정 부리면 맞아. 막 미역국을 억지로 막 이렇게 떠먹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아니면 뭐 칼부림을 보던가. 그래서 저는 생일이란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 나와서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문장 자체도 난 이해가 안 갔었어. 뭐 이래서 좀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난항을 겪었었어요. 아무튼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전 고2 때부터 이렇게 좀 자발적인 공부를 시작해서 좀 기적적으로 부산에 어떤 동아대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부산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이것도 정말 웃긴데 대학이 이제 어떤 학과를 지원하면 후보라는 게 있어요. 합격자가 다 찬 건데 뒤에 줄줄이 후보 1, 2, 3 이렇게 있는 거야. 만약 일정 기간 내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던가 등록금을 안 내면 후보 1, 2 순으로 이렇게 합격자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내 후보가 14였거든요. 근데 딱 나까지 합격했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지원한 학과도 되게 뜬금없는데 놀랍게도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나중에 뭐 사회복지사 이런 게 되면 나같이 좀 학대받는 아동들을 좀 구해주고 싶은 약간 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학창 시절은 뭐 이렇게 끝이 나고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6개월 하고 때려쳐. 대체 무슨 일이 또 제 인생에 또 일어난 건지. 자, 이거는 키장남 연대기 에피소드 3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MT나 OT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20번부터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 같은 학과가 될 애들 모여서 미리 개강 전에 어디 2박 3일 놀러 갔다 오는 그런 좀 친목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첫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요. 가면 예능에서는 하는 그런 게임도 하고 술 게임도 하면서 술도 먹고 이런 곳이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어. 제가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곳을 안 갔어요. 집에서 돈 달라고 할 그런 화목한 과정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저도 사실 MT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전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했다 했잖아요. 여기 남녀 비율이 거의 8대 2야. 여자가 당연히 8이죠. 그래서 솔직히 내심 남자가 작으니까 나도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부풀었어. 그리고 실제로 몇몇은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대담해졌어요. 그래서 같은 학과 관심 있는 여자한테 이것저것 막 메시지 문자를 보내. 안녕, 잘 잤니? 뭐해? 이러면서 막 했지. 근데 제가 여태 학창 시절을 어떻게 지냈다 했어요. 십덕찐따였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에서 보는 저의 모습은 좀 그냥 일반인 남자 같겠지만 그때는 진짜 처참했어 진짜. 귀두컷에 안경에 약간 그 좀 말랐지만 이렇게 좀 배 나온 좀 찌질이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저를 표현하는 정확한 수식어가 아니었나 싶어요. 솔직히 이런 남자애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20살 된 여자애들도 이제 경험도 없고 착해서 나를 막 그렇게 거부하진 않았나 봐요. 미안하니까 막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기. 뭐 억지로라도 답해주고 뭐 물론 뭐 하루 뒤에 뭐 답장하고 그랬지만 밥 먹는데도 그래도 끼워주고 그랬었어. 근데 웃긴 건 절대로 둘이서 만나는 일은 없었죠. 그 정도의 선언이 있었나 봐. 그런데 나는 그 여자에게 문자 막 보내고 막 밥을 한 번이라도 더 먹으면 이게 호감작이 되는 줄 알았지. 마음이 이따만씩 커졌을 때 엽순아, 난 널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너가 나에게 문자도 따뜻하게. 그때 저한테 고백받았던 여대생분 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정말 전하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까인 게 진짜 거짓말하고 그때 당시에 한 3번은 됐을 거야. 그러니 당연히 어떤 소문이 나겠어. 이 새끼는 하고 다니는 것도 찐따스인데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고백하고 다니는 비호감인 남자 이렇게 찍히는 거야. 물론 대학생이라 고등학생처럼 막 그렇게 괴롭히고 왕따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다 나를 피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난 또 아싸가 된 거야. 난 나름 이때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일단 나 자체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존잘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자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냥 병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난 태어날 때부터 키가 요만하고 잘생기게 태어난 게 아니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세상은 불공평해 씨발. 뭐 이랬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난 그때 머리도 기두껏에 벗어나지 않았었어. 옷도 막 그 십덕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룩 입고 다니고 막 이틀에 한 번 샤워해서 몸에 냄새도 났을 것 같고 막 머리도 떡졌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 막 부담스럽게 계속 카톡 보내고 메시지하고 막 눈치 없게 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1도 없었지. 이 모든 게 내가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자체가 불공평하게 태어나서 나는 그냥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제 유튜브 보면 다양한 방면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이 찐따의 심리를 잘 깨는 이유가 내가 진성 찐따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최근에 제 영상 중에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댓글을 달았더니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 난 키가 크면 다 됐을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지 마. 뭐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좀 이걸 보고 이 댓글 단 분을 좀 비방하는 댓글들이 좀 계속 달려가지고 제가 이분의 이 댓글을 지웠어요. 아무튼 나는 이 댓글을 단 심정은 이해가 가. 이렇게 자기 비하에 찌들어 있고 남 탓하는 이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극혐해. 계속 내 옛날 모습이 보이고 난 그게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 마인드로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을 낭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찌질함에 기반한 찐따력이 저의 20대 초반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인생은 아주 처참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그거예요. 제가 찐따여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고 시간 낭비인 거 아니까. 그런데 아무도 주위에서 너 찐따니까 이런 거 고쳐 말도 안 해줘.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찐따들은 고집이 또 드럽게 세. 안 들어. 찐따 여본 내가 말하면 그래도 좀 말이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러던 와중에 한 학기가 끝났어.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좀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이것도 좋아하는 애니 피규어 구경하러 갔던 거였어. 그런데 제 귀에 뭔가 힙한 음악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저기 북적북적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갔는데 그 요즘 그 수우파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추시는 분들이 진짜 길거리에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머리에 팍 스쳤어. 내가 춤을 잘 추면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대학이고 뭐고 내 미래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었어. 그래서 바로 휴학을 그냥 그대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댄스학원에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춤을 잘 춰서 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자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저의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춤출 때 진짜 다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정말 심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키장남 연대기 3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애니 피규어를 사러 가다가 길에서 스트릿 댄서들이 추던 그런 댄서들을 보자마자 나도 춤을 추면 인기를 라는 생각으로 댄스학원에 처음 등록하러 갔습니다. 자,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당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집 상황. 그래도 이때는 20살이라 그런지 그렇게 막 대놓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 폭언이나 심할 경우는 흉기를 들거나 이런 행동들은 좀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못쏠 찐따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자를 1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여자를 만나고 싶어. 보통 이런 상태면 좀 날 꾸며서 좀 외모를 가꿔야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저는 또 춤을 추려고 합니다. 왜 길을 뺑뺑 돌아가려고 했는지. 네. 그냥 난 이때까지도 내가 외모가 문제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봐. 아무튼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댄서들의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제가 배운 장르는 좀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사람들이 힙합이라 하면 잘 모르는데 팝핀도 아니고 비보이도 아니고 락킹 와킹 이런 것도 아니야. 보면 아실 텐데 이 설명하라고 하면 좀 힘든 장르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난 댄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만 했잖아요. 살짝 보여줄게.
자, 어, 자, 오랜만에 출연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난 이렇게 춤을 배웠어요. 근데 내 나이가 이때 20에서 21살이었단 말이죠. 원래 예체능은 꼬맹이일 때부터 해서 20살 접어들면 어느 정도 다 보통 이상의 실력이 돼 있는 게 국룰이야. 그런데 난 이제 배운 뉴비야. 학원 가면 다 이렇게 막 현란하게 밖에 추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에 눌려서 맨날 구석탱이 이렇게 기본기만 연습했지. 약간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실력을 올려서 학원 사람들이랑 좀 나란히 가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춤 잘 춰서 여자도 좀 만나고. 나 같은 찐따모쏠은 이게 문제야. 모든 이유에 항상 여자가 끼어 있어. 이미 순수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야. 아무튼 전 실력을 좀 빨리 올리기 위해 학원 수업 전에 미리 5시간 연습을 했어요. 학원 문은 보통 오후 1시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전에는 마침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하는 뭐 그런 오전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아침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후에 춤 연습하러 가는 거지. 그리고 수업이 저녁 6시에서 7시까지였거든요. 또 수업 끝나고 또 10시까지 연습하고 뭐 집에 가고 그랬어요. 제가 이 짓을 2년간 해냅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아마추어 대회 가서 이쪽 본선에 진출을 해요. 이때 완전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뭐 그랬죠. 이러더니 갑자기 어떤 근자감이 생겨요. 지금의 나라면 여자를 꼬셔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진짜 뇌회로가 내가 봐도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짝사랑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체감상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성과도 당연히 나보다 높았지. 그런 모습에 제가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볼 때마다 꼴레 주고 또 뭐 주고 이랬지. 이러면 그 애가 나한테 관심을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두 번 영화도 같이 보고 이랬으니까 난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저는 아주 상남자답게 고백합니다. 카톡으로. 역순아, 널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했어. 이런 모습. 당연히 까였죠. 찐따 모쏠들의 특징을 제가 잘 아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내가 다 해본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 없는 이유를 저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제발 얼굴이 못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을 모르는 거야? 여러 번 말하지만 저 이때 얼굴 상태, 몸 상태 쉐시였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제발 나 좀 믿어줘요. 내가 지금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 얼굴도 나름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고난 거에 절망하지 마. 나도 여러분처럼 찐따 못소리였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좀 영상 올리는 것들에 좀 자기 관리 이런 내용 있으면 좀 진지하게 봐줘요, 제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 상태를 정리하면 집에서는 엄마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춤추는 뭐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하고 다닌 행세는 그냥 십덕이 힙합 흉내내는 그런 비주얼의 찐따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렇게 20대 초반은 흘러갔어요. 이때 작은 고민이 있었다면 군대 문제였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특히 이 댄서들은 2년 흐름이 끊기면 연습을 못 하잖아. 그 생활의 공백 때문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냥 끌려갔습니다. 네. 이 뒤부터는 사실 뭐 키장남, 찐따, 모쏠하고는 관련 없는 그냥 군대 이야기라 그냥 군 생활은 뭐 어쩌지 전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전 정말 우연히 계속 춤을 추게 됐어요. 그리고 이맘때쯤에는 운이 2번이나 좋아서 강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24살 정도 되었을 무렵 의지할 가족도 없고 여자 경험도 없었죠, 당연히. 이렇게 사니까 정신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정말 이때 제 인생의 현타를 좀 많이 느꼈어요. 집에 가면 엄마하고 시비가 안 붙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고, 거울에 생겨먹은 꼬라지는 뭐 160에 배 나오고 뭐 어깨는 이랬고 처참했어요. 당연히 여자 없었고요. 자, 그러던 또 어느 날 또 엄마랑 시비가 붙으면서 엄마가 좀 흉기를 드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냐? 뭐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요. 사소한 거에도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아무튼 뭐 장도리를 어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면 엄마가 밥을 먹으래. 근데 제가 너무 뜨겁네. 그러면 나한테 불만 가지고 먹으라고 해요. 그럼 저는 불만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말대꾸한다고 흉기를 듭니다. 이게 놀랍지만 진짜 싫어합니다. 사소한 거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뭐 아무튼 그때 막 장도리를 두고 막 휘두르는데 내가 이렇게 맞았단 말이야. 엄청 아팠어요. 내가 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이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그 길로 엄마가 좀 정신 차리고 뭐 흉기를 걷었을 때 저는 바로 캐리어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올 거다라고 좀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돈 플러스 강사로 번 돈 이걸로 자립을 해야 했어요. 통장에 얼마 있었냐? 100만 원 정도? 뭐 이걸로 어떻게 어디 가겠어? 고시원방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고시원방 하나를 잡았는데 평수가 진짜 입안에 진짜 거짓말하고 딱 누울 자리밖에 없어. 가본 사람은 알 거야. 뭐 자그마한 샤워실이 또 조그맣게 있는데 이만한 거울이 있었어요. 근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나약하고 좀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거기서 좀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집에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결국 저는 엄마와 연을 끊고 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이 뭐 이런 고시원방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 바로 못 들어갔어.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아둔 돈은 없고 아직 월급까지 좀 이틀이 남았어. 아니 그럼 댄서 하면서 돈 벌지 않아요? 댄서로 돈을 벌어봤자 많이 벌어봤자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당시 라떼 댄스 강사 할 때는 반에 제 반 수강생이 있잖아요. 한 명당 비율로 6이 강사, 원장이 4 이렇게 가져갔어. 이 비율도 엄청 높은 겁니다. 부산의 다른 학원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원장이 7을 가져가고 강사가 3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요즘 양심이 좀 뒤진 거. 아무튼 한 반에 많아봤자 평균 6명에서 7명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댄서로 번 돈 플러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130에서 150 벌었어요. 근데 내가 이때 돈을 모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지. 뭐 엄마를 피해서 집을 나왔을 때는 돈을 모으고 그럴 때가 아니라서 그냥 빈털털이었지. 그래서 부산에 그 좀 명장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입구에 들어가서 좀 입구 근처에서 잤죠. 아침 되면 지하철 화장실에서 액체 비누로 좀 대충 씻고 편의점 또 출근하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날씨가 좀 가을이어서 더위나 추위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틀 뒤에는 편의점 월급 들어와서 무려 25만 원을 내면 살 수 있는 좀 고시원방에 들어갔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요만해요. 여기 침대, 여기 화장실, 끝! 그렇게 조그만 샤워실 들어가서 작은 거울에 제 모습을 봤어요. 이제야 좀 현실 파악이 되더라고. 난 더 이상 생활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지금 상태의 나는 아무도 좋아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 지금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이 무력하다는 점. 이 일 인정까지는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던 거야. 이제 현실 파악이 되는 순간 진짜 혼자서 진짜 1시간은 넘게 울었어요. 진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좀 그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기에는 또 그만한 용기는 없었나 봐. 커터칼로 손목을 가까이까지 했는데 못했어요. 겁나니까. 그냥 이대로 자신이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서웠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뭐 여자도 만나고 싶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좀 이런 생각으로 미쳐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든 생각은 딱 2가지였거든요.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던가. 당연히 제 선택은 후자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생활비가 당연히 제일 급했죠. 적어도 최저 수준의 돈을 안정적이게 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당연히 편의점 알바로 내 미래를 결정할 순 없겠죠. 그리고 댄서? 정말 내가 춤을 사랑하고 좋아했는가? 라는 질문에 전 당연히 아니었죠. 그냥 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자 만들고 싶어서 한 건데 어떻게 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전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수업까지만 딱 마무리하고 춤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좀 이렇게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죠. 그리고 저는 해운대 어딘가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규직은 아니고 뭐 인턴 비슷하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정리했죠. 여기까지 가는데 정확히 1년 걸렸어요. 제 나이가 대략 25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딱 여기까지의 저의 상태를 살펴보면 희장남, 비정규직, 찐따, 모쏠 이 정도 스펙이었습니다. 이때 벌이가 120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왜 월급이 적다고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최저시급을 맞춰준 거였어. 믿기지 않겠지만 월 120이 이때는 최저시급일 때였어. 나 나이 되게 많이 먹었네. 이때 제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고시원 월세 25, 폰값 3만원, 그리고 식비 한 30만원 정도, 뭐 적금을 한 50, 용돈
12만 원 정도? 뭐 진짜 빠듯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전 지하철역에서 잔 그 며칠의 경험으로 저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내 인생이 당장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도 적금을 50이나 넣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거죠. 아무튼 전 이 회사에 다니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의 제 직업을 만드는 결과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고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첫 정규직으로 나름 블로그 마케팅을 경력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놀랍게도 제 월급이 140을 벌어가는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20에서 140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월급쟁이 입장에서 월급이 10만 원이 차이 나도 되게 체감이 엄청 커요. 제가 아까 지출 설명할 때 제가 쓰는 한 달에 쓰는 용돈이 겨우 12만 원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내 월급이 120에서 140이 됐다? 용돈이 20만 원 늘어서 32만 원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니 좀 체감이 오시죠? 이렇게 용돈 12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를 쓰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 사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전에는 막 고시원에서 그냥 주는 밥하고 라면 한 번씩 김밥 한두 줄 먹고 이랬는데 이제 한 번씩 배달 음식도 먹고 이게 가능해진 거죠. 제가 고시원 생활을 처음 할 때 꿈이 뭐였냐면 맥도날드의 그 빅맥 세트 있잖아요. 이거 맨날 사 먹는 게 소원이었어. 물론 맨날 빅맥을 먹진 못해도 한 번씩 이제는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갖춰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다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 그런데 나이 25에 모쏠 찐따면 어떤 상태인 줄 알겠지? 다행히 난 이미 현실 자각이 된 상태라 내가 찐따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좀 나를 개선하고 바꾸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긴 용돈을 헤어스타일, 옷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나름 찐따에서 일반인 남자로 바뀌는 척 하고 있지만 이 근본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어떤 한 카사노바를 만나게 됩니다. 제 채널이 현실적인 남녀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풀잖아요. 이게 이때 경험에서 나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의 옆집 동생의 이 모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카사노바 형입니다. 정말 일반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 절대 알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25살 모쏠 찢다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만들게 되죠. 과연 제가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것은 키장남 면대기 6화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들 옆집 동생입니다. 내가 이제야 찐따인 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막 머리도 가꾸고 옷도 막 새로 입고 막 이렇게 했지만 뭐 이런다고 여자가 생기겠어? 안 생겨. 그런데 전 진짜 너무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했어. 이 타이밍에 정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어떤 카사노바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저는 여전히 모쏠 찐따. 나름 뭐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공격적으로 집적돼봤지만 뭐 하나도 성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고시원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막 검색했지. 여자한테 호감 사는 법, 여자 꼬실 수 있는 멘트, 막 이런 것들도 막 달달 외웠어.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구라입니다. 따라하지 마. 솔직히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인터넷에 널린 이 정보들은 남자가 훈훈할 때 먹히는 방법이야. 그때 저처럼 막 이렇게 배 나오고 막 멸치고 얼굴이 뭐 5번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이제 다 쓸데없는 방법이랍니다. 아무튼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에세이 같은 글을 보게 돼요. 자신이 뭐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었어. 이게 단순히 여자한테 뭐 이런 말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나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을 엄청 논리정렬하게 써놓은 거야. 뭐 예를 들면 넌 남자 여자 볼 때 어디를 보니? 라고 했을 때 10의 8은 뭐 마음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찐따들은 이 말을 정말 마음만 보는구나. 그럼 나도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 하지만 제가 읽은 글들에는 그 속에 기본적인 이성으로 보일 정도로 뭐 굳이 말하면 키스할 정도의 외모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뭐 이런 글들인 거야.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 엄청 현실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 사람이 썼던 블로그, 카페 등을 뒤지면서 어떻게든 연락이 닿게 돼요. 이때 당시 이 형은 서울에 살았고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당연히 제가 직접 찾아갔겠죠. 제가 딱 처음 왔을 때 카사노바님은 솔직히 진짜 막 솔직히 존잘은 아니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자기 자신을 상당히 잘 꾸미고 장점을 내세울 줄 아는 상당히 매력 있는 남자처럼 보였어.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뭐 그날 밤 다짜고짜 클럽을 간다는 거야. 부산에 있을 때 뭐 이 형한테 막 옷도 검사받고 갔습니다. 난 이때 클럽을 뭐 가보긴 했지만 막 여성분에게 말 걸어보고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사실상 처음이라 봐야지. 클럽을 가기 전에 뭐 형이 막 뭔가를 막 준비했어. 막 자기가 주로 쓰는 멘트들이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멘트도 별거 없어. 저 그쪽 마음에 드는데 한잔해요. 뭐 이런 것들이야. 필살기 같은 멘트 이런 거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고 뭐 클럽에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는 테이블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날 못 앉게 자기가 알려준 그 멘트를 쓰든지 말든지 여자를 데리고 오래.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너 여기서 여자 못 데려오면 평생 급거라지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끔찍해. 이 나이까지 찐따 못 소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전 계속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데려오려 합니다. 뭐 한 3시간 가량을 돌아다녔는데 한 2명 안 치는데 성공했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진짜 뭐 여자고 나발이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 진짜. 나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쉬고 있었지. 그때 카사노바 형이 나보고 앉아있으래. 근데 10분 만에 여성분을 데려옵니다. 그 형님의 표정이 너무 여유가 넘치면서 두 분의 여성을 데려와서 우리 자리에 앉힌 거죠. 그럼 나도 이 여성분들과 대화에 어울려야 할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밖에 안 떠올라. 근데 이 카사노바 형은 말을 막 여자가 다 웃어. 너무 신기했어 진짜. 그러더니 갑자기 클럽에서 나가서 2차로 술집을 갑니다. 여기서도 말을 이 두 여성분이 나를 안 봐. 이 형밖에 안 봐. 난 이미 그 자리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형과 카페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나에게 뭘 느꼈는지 막 이런 것부터 물어보더라고. 그 형이 저에게 뭐 어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여자를 만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우선 처음 제가 클럽에 들어가기 전부터 게임의 한 80은 정해진 거래. 왜냐면 누가 봐도 그 카사노바 형이 압도적이야. 당연히 또 자신감. 그 형은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에 오히려 막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여유가 느껴지죠. 이제 그 형이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보여줬던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레파토리들. 그 형이 그제서야 설명해주면서 이해가 갔지. 뭐 결론만 말하면 다른 남자들이 안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말을 해주더라고. 뭐 이런 자신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레파토리가 많이 있대. 어제 보여준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그 형이 제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갈 때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막 전수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찐따 못소린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으로 여러분이 카메라에 보는 저의 옆집 동생의 모습이 완성돼 가는 거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뭐 여자 만나려고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할 정도로 이 정말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이 다음부터는 키장남 면대기 7화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들 옆집 동생입니다. 자, 우연히 만나게 된 이 카사노바님의 훈련을 거치면서 지금 카메라 있는 이제 제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클럽을 카사노바님과 이제 또 한두 번 다녀온 이후로 이제 좀 엄청난 충격을 먹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하루에 100번이 넘는 여성에게 들이댔지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는 현실과 이 결과물이 앞으로의 제 여자 관계를 말해주는 경고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조금씩 개선은 해나가고 있었지만 지금 남녀의 생태계에서 나의 위치는 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클럽이 남녀관계 축소판이라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뭐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죠. 진짜 하루에 길 가면서 여자에게 번호를 5개 이상 얻어가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나? 여자를 알고 싶은데 만날 곳은 없잖아. 연락을 해봐야 뭐든 시작이니까 제 방송에서 번호를 어떻게 따나요? 라고 좀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그 카사노바님이 알려준 방향과 제가 생각한 이제 멘트를 이제 리스트화해서 번호를 얻는데 성공을 했나 안 했나 뭐 이걸 엑셀로 정리했어. 예를 들면 오늘 나의 이제 외모 상태 그리고 뭐 썼던 멘트 결과는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식으로 도표화했지. 여기서 나온 결과만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저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줄 수 있나요? 물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멘트가 아니라 이거야. 알겠지? 제가 진짜 번호 받은 횟수만 따지자면 200개는 넘어가. 물론 당연히 번호를 얻었다고 다 사귀고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번호를 얻는 건 첫 단계일 뿐이야. 카톡은 어떻게 할 거고, 전화는 어떻게 할 거고, 만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스텝들이 또 남아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메모해서 기록했어요. 여자 3, 뭐 어디서 처음 만남, 이런 특징과 성격, 카톡 내역 이렇게 쫙 모아두고 만나서 무슨 말을 했고 이게 연애에 성공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도표화 시켜놨어. 진짜 엑셀로. 조금씩 이제 성공한 케이스만 모아서 확률 높은 것들로의 방법만 계속 시도했지. 이게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만큼 난 간절했어. 당연히 이렇게 미친 들깨처럼 전투적으로 여자한테 대시하니까 연애가 됐습니다. 야, 한 26살 가량에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있는 연애는 당연히 못했죠. 이때 제 연애는 만약에 여자 1과 헤어지면 바로 다시 다음 여자를 찾습니다. 그냥 지난 여자 1은 내가 앞으로 만날 여자를 위한 그냥 오답 노트인 거야.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같은 놈도 여자를 만날 수 있더라고. 그런데 좀 역풍이 있었죠. 당연히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고 그저 나의 성과로만 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성을 많이 깎아먹었던 것 같아. 한 번은 만났던 여자 중에 그 여자가 제 집에서 다른 남자랑 좀 사랑을 나누다가 들킨 적이 있어. 보통 같으면 이게 막 상처받고 막 열받고 막 그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난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지 않았어. 다음 여자는 어떤 여자 만날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저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뭐 클럽이나 또 소모임 이런 것도 계속 막 가면서 계속 만났어 진짜.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남녀 생태계가 보여.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원하는 게 뭐고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저보고 연애 몇 번 해봤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답할 수가 없어. 나도 내가 몇 번 연애했는지 몰라. 근데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보고 많이 해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에 채널 아트 보면 이렇게 차갑고 친절한 현실이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가운 현실이지만 제가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은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말고 남녀 이야기 하는 컨텐츠 올라오면 좀 봐주세요. 진짜 제가 몸소 부딪히면서 겪으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야. 아무튼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것조차 기록하고 무슨 수능 준비하듯이 했는데 여기서 전 한 발짝 더 생각했죠. 이 데이터를 보니 결국 첫인상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자기 관리를 빡세게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스타일 막 구글링하고 근데 뭐 머리에 두상에 따라 또 본인이 어울리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이때 처음 한 것이 펌의 정확한 이용법.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보통 펌을 하면 머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죠. 펌은 머리 세팅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작은 시술이야. 제가 이걸 26살에 알았어. 동시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평범한 옷들 있죠. 콘돔룩을 벗어나서 이런 옷들을 입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에다 또 배가 나온 체형이라 했잖아. 물론 근력 운동을 할 생각은 이때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계속 조깅을 했어. 뱃살이 조금씩 빠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때 좀 근손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 제가 29이 돼서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거든요. 저는 헬스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자기관리의 습관이 지금의 저의 외모적인 모습을 다 만들어놨어요. 웨이트는 물론 조금 늦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꾸준히 하거든요. 피부 관리도 이제 매번 이제 수분 크림이나 뭐 이런 거 발라야 한다는 개념도 생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는 또 피부 관리를 따로 받습니다. 항상 또 청결하게 하루 2번 샤워, 그리고 치실과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등 제가 유튜브에서 자기관리 관련 컨텐츠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경험을 토대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전 단시간에 연애를 수식화하면서 외모에 있어 자기관리로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옆집 동생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스펙을 좀 정리하면 20대 중반에 월 한 160, 180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일반인 흔남처럼 뭐 그저 그런 남자의 구색을 갖췄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정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여자도 이런 식으로 뒤늦게 알았잖아. 그리고 너무 남녀의 현실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느꼈잖아. 사람이 이러니까 차가워지더라고. 내 안에 마음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 이때부터. 이 다음부터는 키장남 연대기 8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한테 좀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키 작은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때 당시 제 월급이 아마 173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때 직종은 블로그를 키워드로 광고하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었죠. 외모도 이제 좀 뱃살도 많이 사라지고 머리도 좀 이렇게 좀 다듬을 줄 알고 옷도 이렇게 좀 일반인처럼 입고 다녀서 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맘때쯤 제가 좀 성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 500만 원을 들고 어떤 성형외과에 가서 500만 원 안으로 견적을 다 맞춰달라고 했어요. 진짜 전 재산 다 털라 했어 진짜.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근데 눈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만 딱 써서 현재 지금 이렇게 이 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외모는 이때 당시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자를 만날 때 여전히 가벼운 만남을 계속해서 시도했고 저의 연애의 감정은 엑셀로 정리가 돼서 앞으로 나름 성공할 확률을 더 높여보려고 했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는 곳은 여전히 고시원방이었는데 제가 이 고시원방을 2년에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26에서 27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때 아마 제 통장에 전 재산이 한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맘때쯤 가지고 있었던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블로그 관리. 이때 직업이 블로그 마케터여서 전 어떻게 해야 블로그가 크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매번 게임에 대한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글만 쓰다 보니까 이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전 영상 편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옆집 동생의 직업이 됩니다. 어디 가서 영상 하는 방법 배우고 안 그랬고요. 그 유튜브에 그 비디오 클래스라는 채널을 보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효과를 찾아서 거의 100% 독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가 있으니 계속 연구하고 만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영상이 계속 쌓였죠. 자, 이 블로그를 통해 저는 정말 우연히 이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월급도 단숨에 173에서 190으로 점핑이 됩니다. 27에 이 정도 버는 게 뭐 잘 버는 건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푼돈 20만 원이 늘었다는 건 엄청난 삶의 질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고시원을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룸을 구하기 위해 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볼 기회가 많았어요. 이때 비트코인이 1400에서 600을 내리꽂을 때였어. 이제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말들이 막 나돌고 있었어. 근데 이때 난 돈이 모여서 비트코인을 넣어서 고시원 생활을 더 할지 아니면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가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살짝 했었어. 결국 제 선택은 원룸 보증금 500에 월 35만 원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이 넘을지 몰랐어. 알았으면 그때 비트코인에 넣었겠지 내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짜 홀로 부산에서 고시원방 찐따 모쏠로 시작해서 원룸에 사는 흔한 남자로 업그레이드가 거의 완벽하게 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당시 들어갔던 회사가 내가 그냥 뭔 일을 해도 그냥 웬만하면 다 하게 해줬거든. 이때부터 영상에 대한 촬영 기획을 독학으로 하면서 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보면 좀 허접하긴 해. 이때 제가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영상 보는 눈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말이 통할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커리어의 유년 시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채널에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겪어와서 제 직업을 찾았기 때문에 전 그냥 무조건 일단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 지금 이 케이스죠. 전 블로그에 취미가 있었고 영상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호기심에 영상이라는 결과물을 진짜로 만들어내서 그걸 직업으로 가지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하고 많이 결과물을 내는 게 본인의 적성에 찾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맘때쯤에는 처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 왜 갑자기 근육을 만들고 싶어 했나요? 제가 이때 당시 어떤 여성분과 교제를 하다가 까였어요. 계속 이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했구나. 나를 가꾸는 것을 뭘 해야 좋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몸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도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헬스장을 간혹 등록을 해도 헬스 기구가 있어봤자 내가 쓸 줄을 몰라. 얼마 안 다니다가 나올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 강하게 먹고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PT를 등록하게 됩니다. 한 4개월 정도 했고요. 이때는 제가 저금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일종의 제 미래의 외모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저는 헬스장에 가서 어떠한 기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이 생겼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서 현재 이런 몸이라도 가지게 되었어요. 운동이라는 게 몇 달, 1년, 2년 해보니까 육체적인 것 말고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거의 없는 상태로 혼자 계속 사니 정말 많이 우울했어. 진짜 너무 엄청 우울했어. 그래서 여자에 미쳐 있었고 만나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니까 이 우울감이 많이 좀 눌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운동을 한 자체로도 난 그래도 어제보단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담으로 내가 막 우울해. 근데 거울에 내 모습이 근육이 좀 있는 것 같으면서 살짝 몸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서 우울감이 잠깐 잊혀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전 늘 사는 데 있어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혼자서 독립력이 증가했을 무렵 저기 저 멀리서 저를 되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는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현재 여러분이 보는 옆집 동생의 성격, 즉 인격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것은 키장남 면대기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이 카사노바의 혹독한 훈련과 이 좀 미친 짓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애를 수학처럼 도표화시킬 정도였던 저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키 작은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때 당시 저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가꾸며 단기간에 여러 연애를 좀 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좀 얼음처럼 되어가고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이성과 겪었던 것을 막 표로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세운 계획에 따라 움직였죠. 진짜 기계 같았어. 여기에 제일 결여가 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에서 돌아보면 전 아마 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아직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찐따 못소리의 시절도 저의 흑역사지만 이때 저 역시 아주 큰 흑역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누군가와 이별을 겪고 휴대폰에 또 랜덤 채팅 같은 어플을 켰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되게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삐뚤게 가기 시작한 제 인성을 잡아주는 그런 운명의 여자가 될 줄 몰랐죠, 저는. 저는 지금부터 이 여성분에 대한 예우와 좀 좋은 추억들을 감안해서 가명으로 좀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천사의 첫 마디가 기억나네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저는 묘하게 이 멘트에 호기심이 갔어요. 보통 어플에 이렇게 갑자기 친근한 멘트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일주일 내내 자기 전에 통화를 하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천사가 여기로 오겠다고 한 거야. 이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그 천사는 광주에 살고 있었어요. 날 뭘 믿고 오겠다는 거지? 좀 놀라긴 했는데 온다니까 저야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천사가 오는 버스 터미널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서로 사진을 봐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니 어떤 사람일까 서로 엄청 궁금했을 거야. 그러던 와중 저편에서 하얀색과 브라운색이 섞인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돼요. 뭔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진짜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 여태 다른 여성분들을 볼 때는 이 여자와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에게는 그간 내가 모았던 정보나 경험을 생각도 안 하게 만들었어. 저를 보고 살짝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시선을 막 피하는 거예요. 처음이었어. 날 보고 부끄러워하고 좋아하는 신호를 본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알죠. 이게 바로 아마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2박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있어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27년, 28년 가까이 차갑고 흑백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와 함께한 부산의 경치는 정말 좀 천국 같았어요.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변을 걷는 이 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천사와 만난 뒤에는 더 이상 이 연애에 대한 데이터를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이 천사에게는 그간 제가 다른 여성분들께 했던 데이터에 입각한 행동들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나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고, 이 천사는 그런 제 모습을 되게 많이 좋아해줬어요. 저도 시간이 나면 늘 광주를 가곤 했어요. 이 천사와 함께하는 광주는 정말 저에겐 제2의 천국이었죠. 정말 제 인생 하루하루가 이 천사를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남들이 하는 평범한 연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심이 담기고 서로를 위한 연애. 이게 바로 저에게 그런 연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와 함께한 모든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같이 처음 갔던 해운대 카페, 거기서 나눴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해운대 해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녔던 모래사장, 광주에 갔었던 초밥 뷔페,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를 사서 제 노트북에 붙였던 그 순간,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던 천사의 옆을 제가 지켜줬었던 때, 그리고 그녀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전부 사진으로 인화해서 벽을 걸어둔 것을 저에게 처음 보여줬을 때,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을 포장하고 그녀의 집에서 먹게 됐는데 세상 제일 맛없던 치킨. 그리고 제가 서울 갈 계획을 말하자 본인도 기꺼이 서울에 같이 가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커플 반지를 맞췄지만 손 둘레가 잘못 나와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하고 다녔던 일. 정말 저에게 천사와의 추억을 말하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그때가 좀 떠오르면서 되게 행복하네요. 하지만 천사와의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업보 때문일까요? 저는 이때 이 천사가 저에게 해준 행복이 정말 스스로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여자를 되게 아프게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고 계속되면서 저희는 점점 이별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 천사를 만나기 전에 결여된 감정과 공감대가 좀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제가 사람이 덜 된 거죠. 저는 어차피 지금 솔로니까 당연히 헤어진 거겠죠. 이 천사와의 이별이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때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키장난 면대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전편에서는 또 가장 행복했던 저의 연애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솔로라는 건 당연히 이 연애가 엔딩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저의 상태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산 어딘가의 고시원방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이때 급여가 한 200만원 정도 있었고 모아둔 돈이 1000만원 정도 돼가고 있을 무렵이었고, 커리어를 위해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남들이 하는 서로 감정이 오가는 진심 있는 연애를 처음으로 하고 있었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때가 가장 좀 다방면으로 모든 게 좀 잘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연애 얘기로 돌아오면, 이 천사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점점 저도 모르게 천사가 이 인생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져일까요? 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건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천사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기억나는 건 천사의 아버지가 어떤 일로 저를 칭찬을 해줬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라는 것이었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런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 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겠지만 저는 이걸 정당화하면서 살았어요. 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난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 천사가 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 천사는 여자친구로서 날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게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몇 번이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계속 이러면 나 너 못 만나겠다, 이런 말들도 몇 번씩 오가고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난 오빠가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싶다. 진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저는 이때 이 말을 듣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인 걸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냥 어두운 과거를 뒤로 두고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고 그걸 무슨 자랑인 듯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보여주는 행복을 보여주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속된 상처를 주며 제가 그만 만나자라는 마지막 말을 할 때쯤에는 천사도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떠날 준비가 끝나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랬듯 번호를 지우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애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이때 처음 느꼈어요. 상실감이라는 감정. 그 안에 웃고 있는 남자 여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서로만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천사를 볼 방법은 없었죠. 여태 겪어온 혼자라는 감정과 고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픔이었어요. 나한테는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에게는 저는 그 사람에게 상처밖에 안 줬다는 그 사실에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좀 어두운 것 가지고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알았어요. 내가 상처받은 흉터는 상대방이 짊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요. 정말 그분에게는 죄송하고 몇 번을 빌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자신밖에 모르고 과거에 눈이 멀어 주위 사람에게 상처만 주던 제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천사가 그만큼 저에게 고통받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표현 못했던 사랑이 너무나 미련이 남네요. 이 뒤로부터 만난 여성분하고는 결과가 어떻든 전 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자를 데이터로만 보고 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던 그때의 모습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천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던 기회였는데 제 스스로 그걸 차버린 거죠.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세상 그 어느 누군가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연애를 이야기하면 아니 다시 찾아서 만나면 되지 더 이상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애는 이별하고 아팠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제가 그때가 좋았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하고 상처가 생기고서야 행복의 소중함을 안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분명 어디선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저한테 받은 고통과 상처 같은 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과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웃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 한번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생방송하고 있을 때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빨간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 뭐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 옷이 이 천사가 저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커플티로 맞춘 옷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예쁘다고 한 이유가 그 누구보다 절 사랑한 여자가 골라준 옷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전 이렇게 미련한 이별을 겪음과 동시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 제 갈 길을 가야 했죠. 그녀가 이제 없기에 이 부산이라는 곳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도시더라고요. 커리어를 위해 어차피 서울로 떠나려고 했지만 떠나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상경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의 그 작은 고시원에서 직업이라는 걸 만들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제 원하는 것을 해보기 위해 서울로 떠날 날이 오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는 옆집 동생의 외모, 마인드가 만들어진 상태의 제2의 삶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처음 들어간 회사가 하필 여초회사였어요.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키장난 면대기 다음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들 옆집 동생입니다. 그간 제가 어떻게 지내왔나 좀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키 160에 엄마에게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 고시원 방에서 100만 원을 두고 이게 으쌰으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적성을 찾아서 좀 영상이라는 분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때 제 수익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는데 영상 일을 하면 이 좀 외주가 또 들어와요. 외주를 하면 또 20에서 30 정도 좀 더 벌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좀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연애를 공부하듯이 배웁니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짧게만 연애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연애 확률을 늘리기 위해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 피부, 패션, 헤어 등등 체득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한테 정말 진심이고 제 인생에 있을 마지막 인연과도 같은 그녀를 제가 스스로 기회를 뻥 찹니다. 제 인생에 아주 크나큰 실수였죠. 여기까지 제 나이 29살 부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미 사실 저는 영상으로 직업을 삼으면서 부산에서는 이미 지방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가 유튜브가 막 붐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 대도서관님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여기 편집자가 되는 게 이때 꿈이었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실력을 쌓아서 나도 언젠가 저기를 꼭 들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근데 한 3번은 넣었는데 다 떨어졌더라. 그리고 대부분 영상 관련 회사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는 당연히 없고요. 친구도 없었죠.
뭐 미련 남을 게 솔직히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준비해서 한 1,000만 원 가량을 모으는데 성공했죠. 부산에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서울에 일자리가 없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뿌렸더니 한 10군데에서 면접이 잡혔어요. 날짜 근데 좀 제각각이야. 그래서 기차 타고 이렇게 아무튼 가야 되잖아. 기차비로만 4, 50을 쓴 것 같아 그때. 그리고 여기서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집이잖아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다 강남에 있더라. 기왕이면 직장 가까운 게 좋잖아. 내가 서울의 그 지옥철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 그건 너무 하기 싫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살 곳이 어디여야 하나라고 알아봤더니 신사역이나 노년. 근데 이 또 강남 땅값이 비싸다 체감이 이때 안 됐거든요, 사실. 오면서 알았어. 부산에 살던 집은 보증금 500에 공과금 포함 월세가 35인데 그런데 강남에서는 보증금 1000을 들고 있어도 4, 50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지 판자급의 집뿐이야. 그래서 이때 기차 타고 서울 가면 면접 보고 그 부근에 부동산을 계속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밤 되면 집에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고 거짓말 안 하고 부동산만 한 100번 넘게 봤을 겁니다. 아마 강남 일대의 수준 낮은 방은 아마 그때 다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걱정을 하던 와중에 강남에 있던 어떤 한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광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좀 웃긴 썰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다닌 직장이 좀 성형외과입니다. 아니 옆동님 영상일 하셨다면서요? 요즘은 그 성형외과도 자체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많이 해. 그래서 영상하는 사람이 항상 상주에 있어. 좀 큰 성형외과는 무조건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뭐 영상 말고도 그 병원을 홍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주 광고회사를 썼는데 그 회사가 지금 서울에서 합격 통보를 보낸 회사입니다. 사실 이것도 인맥이라면 인맥인가 싶긴 한데 이 회사에서 위치도 강남인데 근처에서 집을 일단 구하는 게 먼저였잖아요. 100군데 넘게 돌아다니면 진짜 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강남을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 매물이 하나 1000에 공과금 다 합쳐서 45만 원이라는 곳을 찾았어요. 비록 건물이 좀 낡고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원룸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바로 이사 날짜를 정하고 저는 이제 부산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집이 바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 잡은 이 집입니다. 참 그 집에서 열로 오겠다고 막 유튜브 쉰다고 여러분한테 공지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물론 부산에서의 집보다 비싸고 더 안 좋았지만 강남에서 월 45만 원 주고 발 뻗을 공간이 있고 싱크대 있고 화장실 안에 있고 냉장고에 전자레인지까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분명 호텔이나 다름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어찌어찌 이사도 하고 서울에 와서 처음 누웠는데 신기하게 벌써 내 집 같더라. 분명 28년 넘게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이 그립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산에 대한 어떤 향수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나도 어딘가 마음 하나 두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고 각박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제 생각이 어땠냐면 이미 인연을 한번 놓쳤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사실 2분 정도를 더 만났었는데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좀 합의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천사 이후에 연애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나하고 정말 진심으로 맞고 통하는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이때 확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뭐 어떻게든 누구든 좋으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것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많이 만나봤자 좋은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죠. 이제 누가 옆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묵묵히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이때부터 했습니다. 자, 서울에도 올라왔고 이제 합격한 회사로 들어가야 하잖아. 근데 이건 좀 떨리긴 했어요. 진짜 서울에 있는 회사잖아. 지방에서만 살던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지.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더 놀랬습니다. 전부 다 여자인 거야. 정확히는 저 제외하고 남자가 1명 있긴 했어. 하지만 15명 정도 있는 직원이 다 여자야. 여기는 천국인가? 어딜 가도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여초에서는 어떤 러브라이프가 지랄하고 자 이것은 키장난 면대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와 들어왔던 첫 직장이 알고 보니 여초회사였습니다. 역시 사람이 죽으리라는 법은 없죠. 키 작은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초회사에 남자가 들어오면 뭔가 좀 청일점 같고 좀 그럴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처럼 일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고요. 사실 여기 회사에서 제 커리어를 서울에서 안전하게 스타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막 여직원과 막 사귀고 그런 거 없었고요. 이 회사가 근본은 광고회사라 역시 영상이 주가 아닌 회사였어요. 그런데 마침 영상 관련 사업을 확장하려고 인원을 뽑았던 거죠. 이때 당시 제 위에 어떤 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두 명이서 팀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말 좀 특이했어. 여초회사라 그런가? 이게 뭔가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할로윈 파티를 하고, 뭐 연말에 회사에 막 뷔페를 불러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파티를 되게 좋아하는 회사였어.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뭐 사실 중요한 건 제가 이 요초회사에서 도대체 뭘 했냐, 이거겠죠. 우선 영상 만들 기회가 부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살짝 좀 이제 와서 말하면 업무가 그때 당시 팀장님보다 나한테 과중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난 이때 경험이 많이 필요해서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어차피 내가 많이 만들면 내 포트폴리오가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 촬영, 편집 전반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시작이 강남이었어요. 제 업종이 서울에 살면 장점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외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미팅이 다 강남이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실수령으로 이때 210만 원 정도 벌었던 기억이 있는데 외주로 한 4, 50 정도 꾸준히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주말은 없었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막 외부 광고 영상만 만들어주고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 자체의 유튜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 회사 유튜브를 만들 기획안을 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출연하고 편집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저 있죠. 뭐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뭐 이때를 기점으로 제 영상 실력이 좀 많이 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위에 팀장님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좀 대기업에 있다 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그 정형화된 정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영상에 보면 뭐 자막 위치나 뭐 디자인, 색감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다닐 때 정말 유독 회사 사람 치고는 친하게 지냈던 좀 남직원과 여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되게 잘 챙겨주더라고. 이때 당시는 솔직히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요즘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그렇게 친하게 두 분이 와주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이나 이런 걸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어요. 근데 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연락이 좀 닿았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면 여기 이 이메일에다가 본인 연락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직급과 월급이 조금 올랐었어요. 이때 어떤 직원이 부모님한테 말하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제가 집에서 뭐 학대당하고 가출하고 이런 거 모르고 한 말이지. 이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공허함. 내가 힘들 때 혼자인 건 괜찮았어요. 내가 늘 그랬고 늘 헤쳐나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난 기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같이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진 순간 공허함이 확 밀려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과 몇 달 전에는 제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해 줄 사람이 있었죠. 그때 또 저는 또 천사 생각이 나면서 좀 스스로 좀 좌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 순간은 좀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이 여초 회사를 한 8개월가량 다녔는데 솔직히 4달 더하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외로움이 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외로운 게 이 여자가 없어서 외롭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회사에 있으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이걸 어디다 내가 말할 수는 없었지. 그리고 제가 외주로 회사 일 외에 다른 것들도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회사에 일할 기회가 왔어요. 마침 이 회사는 기본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였어요. 이거다 싶었지. 지금 난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혼자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초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직업이 영상 편집이거든요. 또 손목을 또 크게 다쳐버려요. 진짜 안 좋은 일이 제발 좀 교대로 왔으면 좀 좋겠는데
이 절망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자, 이 뒤의 이야기는 키장난 면대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초회사 들어왔다가 또 심한 외로움과 감정 소모를 느낀 저는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외주로 일을 받던 회사 중 하나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이었던 게 무려 재택근무. 이렇게 해서 이제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 저는 출퇴근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배정하는 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 시간은 그야말로 저의 자유였죠. 이때 제가 거의 올빼미 생활을 했는데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자고 그런 생활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제 유튜브를 시작했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시작됐던 때였죠. 여기 보시면 또 이때 당시 살던 집의 흔적이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거의 모르시겠지만 이땐 라이브를 더 자주 했었어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업로드가 이때가 제일 활발했을 때였던 것 같고, 유튜브를 하면서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친구도 거의 없어서 뭐 사실상 뭐 집, 헬스장 뭐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세상과 단절하다시피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적인 호황기를 맞게 돼요. 재택근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회사 일 말고 외주 할 여유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막 세 군데를 막 끼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돈을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작업을 했는데 평범한 뭐 다른 회사 외주부터 패션 디자이너, 아프리카 BJ 뭐 그리고 타 유튜버들 영상들을 만들어주면서 지갑을 조금씩 채웠어요. 뭐 근데 이 돈 지금 다 애플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그렇습니다. 네, 네, 세상이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정말 큰일이 결국 터지고 맙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영상 편집을 하면 아무래도 마우스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병이 난 거죠. 병원에서는 아무 증상이 안 나오는데 나는 너무 아파. 남은 외주 계약만 다 청산하고 외주를 그만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좀 깨닫고 이때부터 정말 손목에 있어서 진심인 남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우스도 이쪽 수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손목 보호대도 항상 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손목이 안 아파. 난 이걸 안 끼면 이제 생활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재택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1년 4개월 정도를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과 연봉 협상도 뭐 생각보다 맞지 않게 되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였죠. 제가 영상업에 뛰어들 때 그 대도서관님 밑이나 또 다른 유명 채널에 입사하는 걸 노렸거든요. 다른 유명 채널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죠. 이것도 웃긴 게 여기서 면접만 2번 떨어졌어. 그런데 3번째 지원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면접관이 날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 아주 패기 있게 떨어지면 4번, 5번 오겠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네 지금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아무튼 붙었으니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어느새 제 유튜브 채널이 2,500명이 되었네요. 이때까지 키장난 면대기를 하면서 달려온 게 정말 최대한 자세하고 담백하게 제 일대기를 풀어봤어요. 대부분 저희 채널 시청자들이 이걸 원했고 저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2살까지 살면서 느낀 교훈을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항상 자기관리를 해라. 자기관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으로만 난 내가 제일 소중해 라는 거는 솔직히 정신승리밖에 안 된다고 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직접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절대 내가 과거에 힘든 무엇을 겪었든 그건 상대방이 감당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내 상처를 꼭 받아주고 보듬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 상처를 숨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인을 만나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가 사랑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사실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을 못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조금은 새겨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여기까지 그저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제 인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장남 연대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제 연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의 저는 아직 너무나 약하고 모자라고 올라가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정신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성장을 해서 더 무언가 느끼는 게 있다면 지금 제가 느낀 것보다 더 좋은 말들을 풀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키장남 연대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